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의 지역사회의 이슈라고 하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 제가 또 처음에 이 주제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맡아서 사실 강의 준비하는 데만 한 15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90년대부터 쭉 그 지역의 어떤 변화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돼서 그래야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게 그 제주 사회가 이런 개발 현황과 환경 현황들을 가지면서 지역이 변화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실 이 말씀드리는 게 기자님들 앞에서 또 말씀드리는 게 또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기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또는 이제 지금 현재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찾아서 제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따로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잘 안 한다고 하다가 왔고, 다만 제가 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일단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다만 제가 앞부분에 이 강의 자료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많이 좀 정리를 했냐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제주사회에 굵직굵직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했던 그리고 그 정책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딱 보면 흐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현안들은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2000년하고 2010년 사이 한 중반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거든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개발 현안, 특히 이제 환경 현안도 마찬가지지만 다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내용만 보면 또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좀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좀 해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발이랑 환경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붙어 있습니다. 개발과 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려면 환경을 일정 정도 훼손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 환경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야만이 제주의 미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그래야만이 또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주의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의 먹거리들도 사실 환경을 지켜야만 좀 가능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상충되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슈가 저는 갈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갈등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했던 처음에 서두에 던졌던 것들이 어쨌거나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어떤 자본들을 더 크게 해서 제주를 좀 더 잘 사는 동네로 섬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돈들이 또 벌어졌는데 이게 더 지역사회로 더 환원이 되고 있는가 분배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겠고 이게 이제 개발과 환경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저기 두 개 꼭지가 더 있습니다. 지역재생과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꼭지가 더 있는데 지역재생이라고 하는 하수는 제가 느낄 때는 이제 2000년 중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중반부터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 2006년에 국가균형이라고 하는 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개발 현안들을 그동안 이제 국가 중심에서 중앙 중심에서 해왔던 것들을 지방 정부와 또 이제 주민주도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그걸 가시화시켰던 시기가 2000년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2000년 중반부터 있었던 지역 재생의 화두가 있는데 그게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일부는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도시재생 이전에 일종의 농촌재생이죠. 그게 이제 소위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던 건데
그게 농촌재생입니다. 그래서 농촌재생과 도시재생과 어촌재생과 또 최근에 이제 제주시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문화재생, 서귀포 시는 이미 먼저 시작했고 했던 그런 문화재생, 또 제주시에서 또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사회혁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저쪽 그 중앙부에 가보면 소통협력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통협력센터가 이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의 지역의 어떤 주도성들을 민이 가져가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또는 이제 의제들을 발굴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역재생입니다. 근데 이 지역재생이라고 하는 화두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민의 참여가 있는데 민의 참여를 돕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간지원조직이 정말 그 제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가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교육도 참여해서 주민교육도 진행해보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은 없다.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고 있다는 좀 전통이 있고 마을의 문화와 전통이 있고, 그리고 그 소위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기저에는 제주의 순우름이라고 하는 서로 이제 돌보고 또 나누고 또 같이 이제 공생하는, 공존하기 위해서 공생하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마을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제가 너무 단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변화 안에는 지난 30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과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좀 더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입니다. 20년 동안 마을과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 그리고 마을회들 또 마을 공동체를 만나면서 마을회가 이익화되고 있어요.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시죠? 동네 풀베기 작업 하잖아요. 이거 행정에서 돈 안 주면 안 해요. 그리고 행정에서 돈 주잖아요. 용역 불러. 용역 불러서 거기다가 맡겨서 해요. 그리고 행정에서 돈을 주는데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마을의 청년회 주는 돈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아니 청년회에서 인부를 불러다가 저기 풀베기 작업을 해버린 거야.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마을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사례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 현황과 이슈에 돈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어떤 먹거리를 만드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 서서 그 찬성의 논리에서는 일종의 개발 이익을 기대하거나 또는 사실 개발 이익도 기대하지 못해요. 그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개발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이익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그걸 함께 향유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개발 과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장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 우리 저기 마을회에 체육대회를 하든 마을 행사를 할 때 피사를 좀 하냐 안 하냐 문제, 이런 문제로 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협력단지를 하든 도로를 놓든 하는 과정에서의 그 보상과 같은 그런 어떤 이익의 어떤 논리로만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의 대표성이 과연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조금 할 겁니다. 조금 하는 거로 해서 이 마을 공동체나 지역 재생도 지난 한 20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좀 더 길게는 한 30년 사이에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짚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서두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야기할 순서를 제가 쭉 말씀드린 건데, 이 밑에 부분입니다. 이게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봤을 때 2000년 이전에는
제주의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게 관광지 중심의 지역개발이고 특히 이제 외지 자본이나 국가주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이후입니다. 여기는 자본 성장 중심으로 자유로운 개발 시대였다. 소위 그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 개발 센터죠. 국제자유도시 그 개발센터라고 하는 JDC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들어와서 제주의 개발을 이끄는데 사실 이 시기가 가장 자유로운 개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외자 유치인데 이 외자 유치의 성격이 달라요.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그 외지 자본을 가져와 국내 외지 자본을 가져왔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해외 자본들을 가져다가 개발 사업을 주도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게 2020년인 것은 2020년에 물론 이제 이 화두는 좀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이슈 중에 하나냐면 JDC가 계속 존재의 가치가 있냐, 지금 현재로 두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런 화두인데 이런 화두는 지난 그 선거 전후부터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화두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다음 내년에 있을 아마 지방선거에 그 화두에 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주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자유로운 해외 자본을 끌어다가 해왔던 그런 개발 시기에서 그 다음 어떤 개발의 시대, 소위 그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시대, 이거를 좀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이에 대두되는 화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계획 관리에 대한 문제, 환경 총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어떤 시대의 어떤 전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이 화두하고 같이 결합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지난 30년 사이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보시면 90년대부터 90년에서 2020년까지 인구가 꽤 많이 늘었죠. 한 20만 정도가 늘었고.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고령자 인구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5.9%에서 지금 15.75%까지 올라가는데 읍면 지역은 심합니다. 읍면 지역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지금 20.3%까지 돼 있고 일부 지역 같은 데 30%가 넘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소멸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고위험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이고 제주시에서는 추자도가 그게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벌써 한 30% 거의 40% 육박해 있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50%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지금 추자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행정리의 마을 인구 변화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상당히 높은 마을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주는 한 90년대부터 높은 마을 인구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 제가 마을 공동체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이 잠깐 있을지 모릅니다. 전국 그 마을 평균 인구가 몇 명이냐면 300명이 안 됩니다.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제주도는 그거에 비해서 거의 4배에 가까운 인구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건 평균인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을이 있겠죠. 그런 마을은 7,000명 가까이 있어요. 동지역에 웬만한 동지역 약간 쇠락해가고 있는 동지역에 거의 2배, 3배 정도의 마을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적인 영역으로 보면 행정의 서비스라고 하는 전달 체계로 또 보면 7,000명이 있는 마을은 행정 서비스가 전달 안 되는 곳이에요. 사실 보면 동이 있잖아요. 동지역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동해 그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읍면 지역에 바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행정 체계의 논의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을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거 맞나? 우리 지금 읍면 단위의 읍면동 체계만 들여다보고 양행정시 체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맞을까?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행정리라고 하는 행정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행정체계 논의에서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행정학과 교수님들만 만나봐도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교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 도민들한테 2012년에 사회조사할 때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일 먼저 환경 문제로 시급한 거, 쓰레기 문제. 이 쓰레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가 발생량이 전국보다 2배.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도 하나 또 있죠. 재활용률은 오히려 낮아요. 재활용률이 왜 낮죠?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왜 낮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민들은 열심히, 도민들은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정작 그거를 수거해서 가서 처리하는 과정은 다 모아서 그냥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재활용률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의 2배라고 하는 저거는 지금 우리가 제주도민이 70만이라고 한다면 140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140만이라고 하면 그냥 70만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70만이 더 있냐? 70만이 더 있지는 않죠. 근데 이 7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광객인데, 관광은 그 자체가 소비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광객, 여행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의 2배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문제는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도 여기 공공과 이 기업에서 역할은 지금 미미하다. 네. 최근에 변화는 좀 있죠. 삼다수가 예를 들면 그 비닐 그 먹 없이 바로 그 플라스틱 팩에다가 그 상표명을 찍고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변하긴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영역은 열심히, 특히 이제 소비자 영역은 열심히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지구 환경의 문제와 결합시켜서 뭔가 쓰레기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행정과 기업, 그리고 공공행정의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어쩌면 행동보다 뒤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자동차, 교통 문제도 심각했죠. 여전히 심각한데, 저는 여기에 뭐 자동차 개수가 거의 한 명당 한 대꼴로 지금 와 있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 2007년에 할 수 있었죠. 시작을 하긴 했죠. 근데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막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다음 10년이 지나서 다시 꺼지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다룬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바로 2007년에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일본에 갔었습니다. 이 차고지 증명제. 네, 일본에 선진사를 배우러 갔는데, 일본 우리 도쿄에 갔어요. 도쿄에 갔는데 도쿄에서는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일본은 전부 다 아날로그예요. 가서 막 보니까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저기 위치 확인하고 이게 그림 그리고 해서 와요. 우리 제주도는 그때 이미 전산화가 다 되는 거죠. 이미 다 GIS 기반으로 해서 이 차고지 증명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오히려 일본 쪽 그 공무원, 도쿄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저기 제주도가 이렇게 우리보다 낫다, 그거 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본에는 이거에 대한 압력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압력도 있었지만, 이걸 결정하는 정책 그 결정자들이 이 표를 의식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시작을 해놓고는 했으면 적어도 5년 안에, 또는 10년 안에, 2020년 내년에 정면 실행이잖아요. 이미 10년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덮어놨다가 차량은 다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다음에 저거를 끄집어낸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자동차 교통 문제와 더불어서 꺼내봤고요. 제주 관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광은 제가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점해여행, 관광지 중심으로 가는, 그 다음에 한 2000년 중반 왔을 때 섬해여행이 시작이 됐죠. 이게 바로 올레길이죠. 사실 제주 올레에 대한 이 진단이나 평가 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보기 제주 올레를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제주 올레의 이 길이 제주 관광을 일대 변화시킨 건 맞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여전히 개발 관광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도 다른데 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면회 여행으로 왔죠. 머무는 여행으로 와 있죠.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의 변화가 이렇게 점해 여행, 선해 여행에서, 근데 각각의 이런 여행의 변화들이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첩돼요. 이렇게 섬해 여행이 있을 때도 점해 여행은 계속돼요.
예, 면의 여행이 있을 때 선의 여행과 정의 여행도 계속됩니다. 예, 이게 중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여행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일종의 랜선 여행이나 아마 조만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오히려 메타버스 여행으로 확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각각의 그 사회 영역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관광이 최근에 마을의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송당리, 그 다음에 금암. 예전에 뭐 저지리 이렇게 막 했어요. 네, 가시리도 막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송당리하고 금암. 금암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시죠? 네, 금오름에 온 여행자들. 거기에 최근에 어떤 분이 들어갔냐면 아시죠? 백종원 씨가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그 밑에 산거리가 지금 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주민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엄청 불편해져서 차 못 세우게 막 이렇게 뭐 깔때기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처음에는 컨테이너 갖다 놨대요. 귤 넣는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가 이 깔때기 갖다 놨는데 이제 서로 막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송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당도 마을의 경관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저지는 이미 바뀌었어요. 거기는 건물들이 올라와서 송당은 아직 마을의 경관은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도 아주 핫한 그런 카페 공간, 식당 공간을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미 그 안에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관광지도 아닌데 근데 이제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돈은 받을 수 있으면서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어디죠? 비밀의 숲인가? 그 안돌로 좀 있는데, 예. 거기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가보면 그게 그 폐콘크리트로 이제 도로를 그냥 깔아놨고,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나도 안 해. 공무원들은 다 우리 소관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야. 하여튼 그런 곳들이 생겨나면서 마을하고 그 또 지역에 오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면회 여행에서 더 우려스러운 거는 바로 이런 마을의 제주 관광의 어떤 마을과의 어떤 변화들이. 그래서 최근에 뭐 지역 관광도 얘기하고 예전에 있었던 뭐 농어촌 관광에서 변화시켜서 지역 관광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낮은 수준인 거고,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마을의 관광, 제주 관광이 마을의 큰 변화를 가하고 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 중에 제주도민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관광 형태로 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전히 거기에서 빠져있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배제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여전히 관광과 관련된 정책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책이 없거나 소극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관광부서, 양행정시에 있는 관광부서에 가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네, 제주시는 들불축제 하는 부서 아니냐. 네. 1년에 그 나머지는 다 관리밖에 안 해요. 정책이 없어. 행정시. 네. 근데 인력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서.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는 신리축제 하기엔 부서입니다. 나머지는 다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 관리하는 부서는 그냥 시설관리도 돌리지 차라리.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양행정시에서 농촌 관광 한다고 하고 이 도시재생 한다고 하면서 관광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지원하냐? 자기네 업무가 아니야. 그거에 대한 생각 고민도 전혀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받아서 그렇네요. 받아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도가 아니라 돈은 안 하는 거죠. 관광공사가 있고 관광협회가 있고 양행정시가 있는데 왜 자기네가 하겠어요. 자기는 이제 받아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판단하겠죠. 누가 하냐 이거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지금의 제주관광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몇 가지죠? 한 9가지 되나요? 네, 10가지 되네요. 그래서 그 변화들을 좀 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들, 생활환경은 저런 지하수 문제까지 생기는 것들, 지역개발에서는 경관 사유화의 문제, 개발력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 교통 부분들, 그다음 주민 갈등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관광, 그리고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금
생산 가격을 잘 받냐 못 받냐의 문제를 넘어섰거든요. 이미 기후 변화가 빠르게 제주의 월동작물들이 육지로 올라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월동작물의 가격 체계를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상태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관련 당국의 이제 대응들은 그거 넘어가지 못해. 이 바다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해체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특히 농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이 부동산 문제, 이 농지에 대한 문제는 이것도 가보면 농지와 농사를 짓는 땅과 집을 짓는 땅을 구분해놨죠. 농사를 짓는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지역에 내려가 보면 아마 천에 집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돼지 옆에 다 밭이 있으면 그 밭은 농지가가 아니에요. 왜 그거를 돼지가로 세금을 물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아주 단순한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 자체가 이미 그 농지를 개발 가능한 곳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완전히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농지에 해당되는 그런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땅을 개발 가능한 걸로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60년대부터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60년부터 20년까지의 그러니까 크게 이제 한 5개 영역에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왔고,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 도시는 알겠죠. 도시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지역도 농촌 개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단결농업, 새마을, 그 다음에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2000년대 넘어오면서 녹색농촌이라 농촌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을 만들기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여기에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는 더더욱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육지는 농업농촌을 여전히 농업농촌의 하나 단일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농업정책만 있지 농촌 정책이 없어요. 농촌 정책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도의 자치행정 파에 마을팀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지난 선거할 때부터 이거 본래대로 돌려라. 농촌부서를 보내라. 그러니까 그래야 농업농촌 계획을 수립한다. 다른 지역은 농업농촌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5년 단위 국가 단위의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수립하거든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수립하는데 제주도만 농촌계획을 수립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계획만 있어. 이런 문제들이 저는 여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권리라고 하거든요. 일단 지방 이양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지난 2년 전에 이제 지방 이양이 돼가지고 한 100억 규모의 지방 이양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거 다 일몰시키겠다고 지금 예산부상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몰라, 아무도 몰라요 지금. 딱 그 두 부상을 알고 있는 그 예산부상하고 마을팀을 알고 있고, 그 지방 이양 될 때 그런 거 예측한 사람은 몇 명 알겠어요. 저하고 몇 명만 저거 한 3년 지나면 다음 도지사 선거쯤 지나가면 저기 일몰시켜버릴 거다. 그러면 오히려 그 농촌 소위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도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라지기 전에 오히려 농업부서로 돌아야지.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그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갈아야겠죠. 하여튼 그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과 관광개발과 관련된 그 관광개발의 시점들의 큰 변화의 꼭지점들은 여기에 있죠. 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아마 그 꼭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오면 국제여행도시와 관련된 계획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꼭지점이 돼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후 20년 동안 쭉 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국제여행도시 관련된 이 법들은 이후에 이제 이런 개발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7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 7개의 프로젝트 JDC 들어가면 이제 삭제돼 있어요. 지워져 있어.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사라지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래농업센터이기도 합니다. 예. 제주에 미래농업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미래농업센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었죠. 한 60년대부터 시작했던 수자원 개발들이 쭉 있어왔고, 90년대 와가지고 이 중산간과 오름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2002년에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됐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세계 자연유산 지정되면서 좀 더 이제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이제 자연에 대한 제주의 자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걸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쭉 왔죠 이렇게. 그리고 지하수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90년대부터 저런 게 내재되어 있죠. 그 내재된 것들 90년대 양동 개발들이 90년대 초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관리도 90년대 들어오면서 영양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갖지만 여전히 이것도 이제 개발의 논의를 충실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90년대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반대라든가 송전탑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외지인 토지 소유 실태라고 하는 것들이 90년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근데 이 주민운동 측면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어요. 특히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라일보뿐만 아니라 재민일보 지역의 언론사들이 굿자왈 탐사나 한라산 탐사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주의 해안 이걸 탐사하면서 또는 바닷속까지 이제 탐사하면서 그걸 기획 보도들을 쭉 해주죠.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크게 한 역할을 언론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민운동이라고 하는 시민 영역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핵인기지와 제2공항으로 다 몰빵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하다 보니 오히려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장하지 못한 더 변화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성장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이제 그 출신이어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지역의 변화들을 훑어보면 이 주민운동이나 시민운동 또는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운동하면 저렇게 앞에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걸 조직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히려 2010년과 2020년 지난 한 15년 사이에 그런 내용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역사회 어떤 큰 변화의 꼭지점 중에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한 거예요. 각 연도별로 이렇게 63년에 자유지역 설정 우상에서부터 쭉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오면서 해군기지 논란이라든가 여기 국제적 종합개발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특별법 제정 이런 내용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이 밑에 보시면 기존의 이제 관광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구 지정 방식에서 투자지는 지역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고,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몇 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개발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그림입니다. 해군기지도 아직 안 끝났죠. 건설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2공항은 한번 종식을 된 듯한데 종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고 계속해서 가는 그런 구조가 있겠죠. 그리고 영어도시도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안의 역사공원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기도 일부 이제 들어가서 카지노까지 오픈해서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신화에 대한 내용을 담는 그런 공원 사업은 아직 삽도 못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7개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안에 제주의 신화를 담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별개로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도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마찬가지 에레나 휴스커 에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이후에 그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그 정리를 한 겁니다. 네. 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화순 해군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미 해군기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강정으로 넘어간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해군기지, 화순 해군기지 할 때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 해양수산부 장군, 국장실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제가 32살이었는데, 진짜도 아닌데, 카메라 들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의 자리에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옆에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문은 무성했죠. 이제 조만간 할 거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무성했고,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이제 이 해군기지 논란이 벌어지고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강정으로 넘어오게 됐죠. 이 강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첫 번째 쟁점이 됐던 게 주민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이 주민총회의 대표성의 문제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런 공동체가 저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저랑 담겨 있어요. 사실 보면 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마을만 참여해야 되느냐 이거죠. 네, 저 정도의 구책사업, 저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역량은 저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역량의 범위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책사업도 무슨 조그만 개발사업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 다음부터 아예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사실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 벌써 3년 지났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네. 근데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갈등의 구조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 갈등의 구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해군기지 문제는 아주 심한 갈등을 빚었죠. 사실 저는 이 한복판에 있었어요. 2007년 정도까지 2007년까지 있었습니다. 2008년까지 있었던 8년에 있을 때 저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잘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실망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거리를 두고 했었는데 이때 제가 강정마을 분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에서 기록한 책도 있어요. 그 안에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 그게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 책이가. 처음 그거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찬성하시는 분들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다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제가 막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강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던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산업복합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상생협력 선언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도 2000년 중반 보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전부터 있었지만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3년에 이 13년에 이제 13년 맞죠? 14년에 지금 위치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갈등이 이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로 좀 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민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있었다. 여기 나오는 갈등과 쟁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진행하는 쪽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 발전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이고 반대는 환경과 기상과 공약과 사전 타당성의 어떤 능력 부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근본적인 미래에 대한 설정들은 대체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관광객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저 공항의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는 거죠. 또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토부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저런 공항 시설들을 봤을 때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 조직들이 어떤 일종의 밥줄이 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밥줄이 되는 그런 구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영어 교육 도시 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것들은 이렇게 국정을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귀족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공교육의 분계의 의지가 있는 거고 어쨌거나 영어 교육 도시가
학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 규모가 꽤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정의 민원을 제기할 데가 없어. 행정의 민원을 해결할 데가 없어요. 특히 코로나가 생기면서 서울로 안 가요. 네, 서울로 막 그냥 한 6월 되면 학기 딱 끝나면 도시가 비거든요. 네, 도시가 빈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요즘은 비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왜 이 영어 도시가 들어오면 지역이 뭐 농산물 다 쓰고 막 할 거다. 이만큼도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 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써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로마트 가면 줄 서요. 이제는 하나로마트 한 코너에 가보면 서울에 없는, 그러니까 제주도 이마트에 없는 치즈가 있고 네, 와인이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곧잘 해소된 문제라든가 경제 효과가 이미 없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네 마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이 있네 마네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 사항입니다. 헬스케어 타운을 하고 신화 역사원을 아까 여기도 이제 곧잘 문제가 있죠. 여기는 마을이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온전하게 마을이 잘 결합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게 법인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오라관광단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고, 여기도 저는 뭐 개발해도 좋은데 과연 여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난 다음에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돼 있지 않은데 이거를 하면 지금 동복인가요? 거기 오픈하자마자 문 열어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미 포화됐잖아요. 그런 꼴이 여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래 휴양량 주거단지 여기 가보면 정말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무섭습니다. 가보면 여기를 이제 그런, 여기도 보면 지금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 규모와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을 지정을 해서 개발 사업지를 지정해서 수용을 해서 적자로 수용을 해서 그게 일종의 택지를 개발해서 팔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거를 공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여기. 제주도가 지금 그런 상태 개발 해놔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려지는 지구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바꿔보고 그걸 표시를 해봤어요. 지도에다가.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있다. 저기 한 41개가 됩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겁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투자진흥지구에 해당되는 개발 지역들을 지역별로 제가 표시해서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주소 보면서 찍어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배 필요한 점수는 넘겨주시고 헬스케어 타운의 우선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 문제와 쟁점, 개발 목적이 지역 개발과 지역 발전과 성장과 경제와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들이 작동되고 있냐, 이게 실현되고 있냐라고 하는 쟁점들이 있다. 자본의 성격들이 90년대까지는 외부자본이라고 하는 게 토착자본이었어요. 사실 국내의 토착자본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국외 자본이 가고 있다. 특히 중국 자본이 많이 가고 2000년대 이전에는 여쭤보니까 부산에 있는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었대요. 제주도에. 한 2000년대는 이제 이렇게 중국이나 해외 자본들이 이제 다수가 들어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이익과 사회적 편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어떤 고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제가 가끔 마을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A라고 하는 마을과 B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개발 사업 지역을 가면 이 B라고 하는 마을은 여기 있고 A 사업 마을은 여기 있어요. 근데 마을의 경계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하고만 협의네. 여기하고만 영향평가나 무슨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절충 이 마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거든요.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해관계는 여기는 배제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갈등을 시켜. 그리고 이 마을한테 보상을 좀 여기 찬성을 해. 그래서 찬성의 논리로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책 사업과 이런 개인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개발 사업의 성격은 다른 거죠. 근데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갈등의 규모는 훨씬 더 국가가 지도하는 게 갈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겨나는 쟁점들이 이렇게 환경과 개발 총량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 세대 행복권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쟁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냐라고 합니다. 마을 인구가 7,000명인데 마을 이장님이 마을 주민은 몰라요. 마을 이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 7,000명 중에 한 3,400명 정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이장님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뀌는 것도 다른 뭐 3,4,000명 되는 그 그룹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장님, 알고 있는 그 4,500명 그룹 안에서 이장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주민들은 이제 누가 이장인지도 모르는 분이 우리 마을 이장인 것이고 내가 그 마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주민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의 투표에서 뽑은 마을 이장과 행정에서 임명한 마을 회장과 행정에서 임명한 이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행정은 그 이장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마을 회장이 저기 대표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 주민의 대표성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체 개발 이익에 대한 환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개발의 논리는 늘 개발 이익이 지역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들이 있죠. 갈등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죠. 마을 공동목장 2000년 중반까지 2015년 전후까지 행정에서 마을 공동목장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팔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게 이 마을 공동목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첫 장을 딱 넘기면 이게 있어요. 투자자의 토지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전 이거 보면서 정말 소름이 좀 약간 돋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공공재자산, 마을의 공공자산. 이 공공자산은 사실은 몇몇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불과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조선왕조가 점유했고 그 전에는 몽고가 이제 점유했던 거죠. 그 전에는 정말 제주인들이었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점유하고 점유했던 것들을 마을로 분할을 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팔아먹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을 공동목장들이 사라지고 다 제주가 갖고 있는 목축의 큰 자산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생물권 보존제도도 좀 있죠. 넘겨보십시오. 2019년에 확대했죠. 그 다음에 람사르 습지를 보시는 것처럼 6개 지역이 람사르 습지가 되어 있는데 2개 지역이 마을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또 특징이 좀 있어요. 국가가 습지보호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람사르가 먼저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보다 밖에가 더 먼저 제주의 습지를 인정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서 지정을 해서 나중에 그럼 거꾸로 이제 국가가 나중에 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마을이 관리하는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을이 관리하는 체계 선을 의미는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물량을 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국립공원에 대한 확대 논란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논란이겠죠. 확대 논란이 아니라. 국립공원, 제주 국립공원은 없는 거잖아요. 한해상 국립공원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용어도 한번 보면 이제 확대냐 지정이냐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들이나 그 마을이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문의들을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제 물어보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수기의 과정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공론의 과정이면서 수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공론과 수기의 과정은 주민 설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미 다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놓고 그렇게 가면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갈등을 하는데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데 스스로 이제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진행형이죠. 지금 보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마을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이 국립공원
이 지정과 또는 이제 확대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설명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 방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립공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립공원도 마찬가지 저희 국립공원과 같이 똑같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가치가 동일해요. 근데 이 도립공원이나 예전에 시립공원, 국립공원은 이용의 목적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그 안에 이제 곶자왈도 도립공원이 있죠. 근데 이 곶자왈 도립공원의 문제는 그겁니다. 다른 곶자왈은 놔두고 여기만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자연공원 지역을 설정을 하면 저거를 보호하는 완충 지역이나 전이 지역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인접 지역에 바로 개발 지역이 있으면서 민원을 제기해요. 예. 나무가 곶자왈 지금 나무가 이렇게 아파트형 딱 보이잖아요.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울타리 붙이라고. 네, 그런 민원이 전화가 이제 옵니다. 그럼에도 여기 곶자왈 도립공원이 아까 저기 하늘의 길이 나무사라 같은 경우는 마을이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많은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마을 자산, 지역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행정도 잘 몰라요. 근데 밖에서도 그걸 잘 몰라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의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검은 얼음 세계 자연을 가지고 어느 마을인가? 네, 어느 마을인가?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가끔 그런 질문도 해요. 그러면 한라산 대륙땅은 어느 마을일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보죠. 네, 토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유산 지역들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한라산 국립공원 빼고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마을 목축지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이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연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자연유산 지역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연유산 스스로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저런 데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변화거든요. 이게 곶자왈 아닙니다. 이게 저기 대전 쪽에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곶자왈이죠. 다락장. 이게 타먹습니다. 영어 도시로 타먹고 이렇게 골프장으로 다 타먹고 하는 걸로 이제 곶자왈이 바뀌었다. 이게 지도 어디 있냐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청. 여기에 있어요. 공간 포털에 들어가 보면 60년대 사진하고 지금 현재 사진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개발 지역에 대한 비교를 가끔 제가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긴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마을에 다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마을 숲이 있는 마을 또 이렇게 길이 있는 마을들을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거는 용눈이 오름입니다. 용눈이 오름에 이제 탐방로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덜 훼손된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엄청나게 지금 나대지가 지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지난 20년 동안 변화입니다. 개발의 정책들의 변화, 그 정책 안에 자본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환경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 이슈들이 쟁점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재생과 관련된 부분. 이건 그냥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와 농촌에 대한 부분을 약간 적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도시의 문제를 이렇게 적었던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도 다음 장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지역균형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지역 재생의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영역들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부터 해양부, 국토부,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사업의 규모들도 제가 제시를 좀 해봤고요. 그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재생하고 어촌 뉴딜하고 농촌 중심 사업 중심으로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쪽으로 이제 지역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이거는 그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그동안 한 15년 가까이
소위 마을 지원, 그러니까 농촌 개발, 농촌 개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마을 참여한 마을들을 표시해 본 거고, 그러한 개발에 대한 예산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여기는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개발 마을협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사회적 경제 분야에 또는 문화나 소통 분야에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지원 사업의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주민주도와 밑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찍으면은 정책 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이에요. 중앙에서 공무원을 만들어서 뿌려. 근데 그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 안 맞아. 안 맞는 그 공무원을 받아들고는 그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두고 있고, 예산 지침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내려봅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이 들어오면 다시 도시로 가고 서울로 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개발 사업이 이 물음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합니다. 사업비의 매칭의 방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영역에서 이렇게 사업비 매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의 획일성들이 또는 이제 이렇게 공공행정의 전문가나 커스를 입력해서는 다 계약에 의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하다 보니까 그거 공모예요, 공모. 영문이 없어요. 돈을 그냥 행정에 앉아서 그냥 공무원들이 돈 쓰듯이 써왔듯이 그렇게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와 관련된 사업의 영역, 지방비와 관련된 사업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지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촌 지원센터, 그 다음에 도시의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마을 쪽에 마을 중간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센터들이 다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이 있고, 여기에 중간에 이런 보안공단이나 공사, LH 공사들이 기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관련된 부서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도에 또는 도가 속하냐, 또 행정시가 개입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넣은 겁니다. 요 아까 제조 원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런 토공개발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제주원래가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한계가 있죠. 이거는 분명하게. 그리고 제주원래가 난개발을 촉진한 건 아니에요. 촉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길 주변으로 다 꽉 들어서 건물 들어서였습니다. 걷는 길만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 결과 그 주변이 특정 개인들한테 이제 사유화되는 그리고 행위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다니다 보면 있어야 될 곳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될 곳에 건물이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주 이민을 촉진하는 결과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마을 인구 좀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마을 지원 정책은 똑같습니다. 100명이 있는 마을이나 4,000명이 있는 마을이나 똑같아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이거는 2010년과 18년의 모습입니다. 2010년에 이렇게 390명, 634명이겠죠.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480명, 3,800명 이렇게. 저런 마을들이 있어요. 저런 마을은, 저 마을은 어디냐 하면, 어디냐 아시겠습니까? 보성리에 보성. 근데 여기 이 마을은 부엉이에요. 근데 저 부엉이가 적죠, 인구가.
적게 늘었죠. 제가 볼 때 구홍리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고성리는 마을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구홍리는 마을하고 저 인구가 마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마을의 문제가 더 심하겠죠. 근데 그러면 다른 마을들은 심하지 않냐?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 인구가 대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 애월쪽하고 조천 쪽에 마을, 중산간 쪽에 있는 마을 가보면 마을 인구가 한 4,500명 되는데 10년 전에 한 4,500명 됐어요. 지금도 한 4,500명이야. 근데 인구 구성을 보면 그 안에 절반이 적어도 3분의 1이 밖에 있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활동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더 이해관계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평균, 전국 평균이 이건데 우리는 이제 1,000명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마을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 법정리와 행정리에 대한 구분, 마을 회장과 마을 이장의 구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투표로 뽑은 마을 회장을 왜 우리가 임명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행정리와 법정리는 다른 거거든요. 헷갈려요. 근데 달라요. 행정리와 법정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원래 있었던 마을의 이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7,000명, 5,000명 이렇게 6,000명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동지역에 2,000명, 2,000명, 1,000명, 7,000명 비슷한 거죠. 이렇게 서귀포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인구가 어느 정도가 마을 인구가 많아지면 행정리를 분화해야 되거든요. 행정리를 분화해야 돼요. 행정리는 분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화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선거구를 인구가 늘면 더 분리하는 것처럼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행정동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이주민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아직 그 자료가 공개 안 됐을 거예요.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도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이런 인구가 왔다 갔어요. 90만 거의 100만의 사람들이 밖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인구 100만이 왔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100만 중에 10만만 남은 거예요, 사실. 10만 남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7명 중에 1명은 이주민이겠죠. 근데 나간 사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만 나갔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도 나갔겠죠. 그래서 7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주민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구 변화라는 거고, 여기 뭐 정착을 하는데 이야기들, 어떤 이유로 정착을 하고 있고, 또 왜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장.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것도 이만큼만 얘기 제가 보고 샀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인구 변화하고 이주민의 변화하고 그 안에 특징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주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주한 주민들의 특징. 여기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쪽에 직업군들,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연환경이 좋아서 도착해가지고 일자리가 있어서 그걸 쫓아온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 지역사회의 이주민과의 갈등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저기다가 저쪽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만 이주 정책이 있어요. 귀농귀촌 정책으로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제주도만 이주민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주민은 실체가 없는 거죠. 누가 이주해서 정말 정착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논의할 때도 이주 정책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냥 귀농귀촌 정책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마을이 이제 아는 관계에서 모르는 관계로 바뀌어버렸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렇게 3토와 2토가 구분되지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유하고 협동하는 집단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생활 공간이 경제 공간이 다시 자연 공간이 둘러싼 구조가 이제 마을의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귀덕의 모습입니다. 마을 공간과 경제 공간이 둘러싸고 있는 거고, 경제 공간 그 밖에 자연 공간이 돼 있는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게 이제 마을 공간이 있고 경작 공간이 있고 자연 공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마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 마을 안에 네,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집들 막 지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가 이제 훼손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실제 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아예 생활 공간을 여기면서 경제 공간은 본인의 경제 공간은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사람, 네, 다른 지역에 살면서 경제 공간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을 공간 안에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보면 이 공동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구조에 일종의 일토와 산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서로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볼 일이 있어야 우리 이 산에도 얼굴을 볼 일이 있어야 뭔가 쌓여서 소속감도 느끼는 건데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어떤 변화되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3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에 제주 사회가 엄청 많이 마을과 도시가 엄청 바뀌었다라고 공간적으로 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 공간과 경제 공간, 도시는 다르죠. 도시는 마을, 농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생활 공간, 예, 경제 공간이 오히려 자연 공간을 감싸는 구조가 도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법정공, 자연공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잘 해도 마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역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5개의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공동체가 어느덧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서로 따로 봐요. 특히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게 이 경제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입니다. 이게 단일하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단일하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공동체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주민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변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도시하고 농촌이 달라요. 농촌은 여전히 마을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면 도시는 주민 공동체의 성격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의 제주의 공동체와 현재 이런 공동체, 그 다음 미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해본 거고요.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과거는 이렇게 공동체의 영역, 형태적인 능력이 안정적인. 근데 현재는 한 번 더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미래는 또 어떻게 어떤 영역을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이제 너무 더 지속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다시 이제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저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각 분야에서 이런 정책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를 해서 꼭지를 잡아주고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막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녀서 1시간 20분 만에 설명을 좀 마친 것 같고 저의 이야기가 아까 서두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서두에 한 번에 제가 이 모든 이 분야의 사업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시간별로, 시대별로, 시기별로 이제 있었던 사건들을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개별 내용들을 정리를 했던 거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지역재생과 관련된 부분도 지난 한 2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농촌에서부터 도시, 문화의 영역까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개입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실 언론에서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고 하는 것들도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재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쩌면 이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되는데 많이 못 드렸어요. 아까 행정리하고 법정리가 뭐가 다른지 행정부와 법정부는 뭐가 다른지
이런 얘기도 못했고 마을 회장과 이장의 차이도 못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별 공동체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담을 거냐. 사실 그게 아까 중간에 제가 개발 이익과 관련된 얘기하면서 개발 그 갈등과 얘기하면서 주민의 대표성 이런 거 했을 때 그 대표성의 뿔뿔이가 바로 마을이지 않습니까? 마을이 온전하게 그 대표성을 갖는 힘을 갖고 있어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문서상의 표현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을 가지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이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 현안에 작동되고 있냐 이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게 지난 30년의 제주사회의 모습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다양성이나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선을 이야기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자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못 드렸는데 신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게 개입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게 그 역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냥 땀을 내면서 얘기해서 좀 떨렸던 그 마음은 좀 사라졌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